이게 도대체 그 윤석열이가 집권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도움을 준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이건 허명이다, 부끄러움이다, 뭐 오명이다. 집에 가라고. 뭐하러 민주당에 남아가지고 많은 민주시민들 낭패감 겪게 하고 이재명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고 이런 인간들이 민주당에 남으면 어떡합니까? 그게 차라리 그 당으로 가라고. 예. 3선, 4선, 5선 했던 의원들은 다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민주자들이 가만히 앉아서 가만히 죽겠습니까? 안 있죠.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그동안 요즘 들어서 뭐 우리 손혜원 전 의원, 그 다음에 변희재 대표 아주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김용민 목사님 모시고 오늘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핫하게 떠오르진 않고 그냥 뭐 한때 좀 떴다가 지금은 뭐 침잠기를 만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되고. 근데 엊그제 그 살생부라고 여기서 촬영을 네, 그렇습니다. 하셨죠? 여기서 김용민 TV는 다 여기서 촬영합니다. 예. 촬영을 매주 진행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 사실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요. 뭐 총선은 내년 4월이지만은 아마 7월쯤까지 그 당원을 확보해야 될 거예요. 뭐 도전자라든지 내년 공천받으려고 하는 후보자들 같은 경우. 경선을 해야 되니까.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나올 사람들은 이제 곧 가시화가 될 텐데, 뭐 이제 정치 시즌이 돌아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옥석을 좀 가려야겠다. 21대 국회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거의 180석을 몰아줬는데, 더불어민주당 더해서 열린민주당이 그러한데, 정권을 내줬잖아요. 그렇죠. 아니 세상에 180석이면은 이건 역대 최다 의석이고. 그렇죠. 그렇게 확보한 적이 없었어요. 그 단독 개헌, 단독 탄핵만 못할 뿐이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180석인데 세상에 정권을 내주고 지금 계속 끌려다니고 이거 보면서 이거는 이제 어떤 그 민주당의 문제이다. 따라서 이제 민주당 내에서 이 구성원들에 대한 쇄신이 없으면은 이것도 비슷한 일이 또 발생하고 아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자기만 당선된다면은 100석 미만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반대만 하면 되니까요. 이 권위를 얻고자 하는 혹은 뭐 생애의 어떤 최고의 프로필이 되고자 정치에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정치는요 한번 갔다가 하고 다시 자기 일상으로 돌아오고 그래야 합니다. 생활 정치가 돼야 한다는 건데 기본적으로 정치가 직업이 돼서는 안 된다. 그렇죠. 예. 직업이 되는 순간 이제 뭐 기득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뭐 이 상황까지 왔는데 지금 정권을 내주고 또 지금 당 대표가 거의 뭐 사륙의 대상이 되고 있는 마당에서 우리가 검찰한테 까불지 말고 조용히 있자 이러면은 그런 사람은 필요가 없어요. 집에 가야 됩니다. 집에 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렇게 뭐 200 몇 번 뭐 압수수색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도 사실 별게 나온 게 없으니까 지금까지 끌고 오는 거 아닙니까? 뭐가 있었으면 진작에 구속되고 그렇죠. 감옥 보냈겠죠. 그렇죠. 그런 게 없으니까. 직업이 이제 목사이기도 하고 교회 이름이 벙커원 교회더라고요. 이 벙커라는 명칭을 쓰게 된 이유가 뭐 저 벙커원이라고 김어준 씨가 하는 카페가 있어요. 예. 지금 거기가 충정로에 있는데 원래 이제 이화동이라고 대학로에 처음 시작을 했을 때에 그때는 이제 어떤 교단에 소속된 어떤 조직교회가 아니라 그냥 평신도들 중에서 이 시국 인식에 대한 칼라가 같은 그런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일종의 채플 같은 거. 이게 2012년 6월부터 시작된 건데 그분들이 처음에 모여서 처음에는 그러니까 벙커원에서 하는 거니까 벙커원 교회였다가 그러다가 저희가 2016년에 2018년이군요. 따로 공간을 독립하면서 벙커원 교회 이름을 가져왔죠. 이제 거기는 이제 그냥 벙커원이고 그냥 벙커원 교회고. 예, 그렇습니다. 분리가 된 거죠. 그렇게 된 거군요. 자, 그다음에 그러다가 이제 상당히 2020년도에 이제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총장하고 갈등이 막 빚어질 때 그때 이제 그 공식적으로 낙검수를 탈퇴 선언을 하고 이제 나오셨잖아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당시 이제 주진우 기자에 대해서 저하고도 페이스북 친구인데 우리 김용민 목사님이
저하고도 페이스북 친구인데 그 주진우 기자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글, 뭐 빨리 나한테 사과를 해라, 뭐 이런 글들을 많이 올리시고 그런 걸 제가 봤어요. 예, 제가 사과를 요구한 적은 없고, 그건 낙검수 탈퇴 말씀하셨는데, 아니 낙검수는 이미 2012년에 멈췄습니다. 탈퇴라기보다는 그 이제 탈퇴가 뭐 아니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낙검수 멤버로 그러는데 앞으로 나 그렇게 부르지 마라. 우리 정신은 사라졌고. 이게 도대체 그 윤석열이가 집권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도움을 준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이건 허명이다, 부끄러움이다, 뭐 오명이다, 허명이고 오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그 차원에서 얘기했던 거고, 저 주진우 기자한테는 윤석열 정권 창출에 있어서 윤석열이 이 검찰총장이 돼서 그 권한을 주면서 결국에는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집권했다고 저는 그렇죠. 보고 있는 건데 거기 당신이 일조했느냐? 응? 그 당시만 해도 뭐 그냥 뭐 단군 이래 최고의 검사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김건희에 대해서는 인격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리석은 판단이었다면은 지금이라도 우리를 지지했던 국민들한테 사과라고 하는 거죠. 뭐 저한테 사과. 그렇죠, 맞아요. 목사님한테 요구한 건 아니고 제가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아니. 그게 이제 그렇게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국민한테 사과를 해라. 네, 그럼요. 아니 이게 얼마나 많은 국민들에게 민폐를 끼쳤습니까? 근데 그와 관련해서 이렇다 할 입장이 없어가지고 뭐 많은 거죠. 뭐. 예. 근데 지금도 그 주 기자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걸 어떻게 보세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제가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됐는데 적어도 제가 2020년 4월만 해도 한동훈하고는 뭐 교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2020년 4월에 그 검언 유착 사건 터졌을 때 그 한동훈 휴대전화에는 뭐 예를 들면은 뭐 당시 검언 유착이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 저 유시민을 죽이기 그렇죠. 위해서 그 지인에게 그 지금 감옥에 가는 사람한테 유시민에 대한 뭐 불리한 증언을 하라는 식으로 이제 뭐 사주를 한 건데. 그렇죠. 이동재 그 당시 기자가 채널 A 기자가. 채널 A 기자는 자신의 이 뜻이 실은 한동훈의 뜻이다라고 얘기했던 거고.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주진우 기자가 저한테는 한동훈과 이 사안은 무관하다라고 했지만 무관해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애써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이유는 무엇인지도 궁금하고 또 추미애 장관 찾아가가지고 그 윤석열한테 불이익 주지 말라고 얘기했던 것. 그건 뭐 많은 본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증언한 것이고. 그건 저도 어디서 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뭐 윤석열 징계 시점에는 이제 그 반대를 하고. 윤석열 징계는 최동욱 전 검찰총장 징계와 뭐가 다른가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뭐 윤석열 씨가 그 이제 조국 저 장관 축출할 그 무렵에 어마어마한 촛불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도 한참 동안 윤석열 편에 섰던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되는 거고 그렇다면은 윤석열이가 뭐 검찰 개혁을 다 그냥 저지하고 무력화하고 이런 와중에도 윤석열 편이었다면은 이건 우리가 관계는 좀 분명히 해야 된다. 어떤 관계인지 이거 분명히 우리 시민들에게 얘기해서 윤석열이 편드는 게 옳다고 판단되면은 그렇게 해서 대중에게 동의를 구하고 나는 나의 길로 가겠다라고 해야 되는 건데 주진우 씨에 대한 인간적인 미움은 사실 지금은 없어요. 근데 다만 이게 너무나 이 나라가 그냥 벼랑 끝으로 완전 질주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저는 너무 아직도 아프고 슬프고 그래요. 답답한 일이죠. 네, 믿고 싶지 않습니다. 네. 자, 그리고 조금 화제를 바꿔서 최근에 이제 그 전에 이제 사실 어떻게 변희재 대표, 변희재 고문, 변희재 대표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보수 진영의 대변인이었던 변희재 대표하고 우리 목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최근에 공동 보조를 취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예. 그 이유가 뭡니까? 예. 그 사람하고 저는 뭐 굉장히 그 박근혜 정권 옛날부터 알고 계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알고 있기는 이제 2012년부터 알고 있었죠. 이제 노무현 정권 초기에는 2002년이군요. 노무현 정권 초기에는 뭐 동지적 관계였던 적도 있었는데 뭐 친하진 않았지만 그 양반이 2004년인가 보수로 간 이후로 원래는 진보 진영에 원래 있었죠. 진보 쪽에 계셨죠. 네. 근데 그쪽 진영으로 가고서 대표적인 보수 논쟁이 됐는데 이 와중에 저하고는 또 견해 차이가 있어서 아주 뭐 헐뜯기도 하고 뭐 그랬던 사이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180도
서로 과거를 잊고 어떤 공통의 주제를 가지고. 네. 그거는 우선은 제가 그 양반 방송을 열심히 봤어요. 열심히 봤고 그러면서 이 사람 윤석열에 대해서는 입장이 안 바뀌네. 아주 뭐 그냥 자기 이익과 불이익을 다 떠나서 윤석열에 관해서는 입장이 동일해요. 맞아. 일관되죠. 일관돼요. 이게 굉장히 저는 윤석열을 굉장히 윤석열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고 이자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 망한다라는 관점에서 아마 그래서 태블릿 PC 건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데 태블릿 PC 이 사건의 핵심 책임자가 윤석열 한동훈이다. 그래서 아마 변희재 방송을 본 것 같아요. 그렇죠. 대단히 설득력이 있고 디테일이 부정할 수가 없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방송을 봤다가 어느 순간에 이르러서는 이 먼저 연락을 하신 겁니까, 목사님이? 그 이제 중간에 역할을 해주신 분이 있어요. 공희준 평론가라고. 이 양반도 사실 2002년에 서프라이즈라는 그 민주진영 웹진의 멤버였고 그때 변희재 씨하고 같이 활동했고 저는 그런 공희준 씨하고 같이 나중에 또 같이 인터넷 방송 활동도 하고 그래서 알게 됐던 사이였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좌우합작으로 좌우합작. 이제 뭔가 하게 됐는데 근데 이렇게들 생각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변희재하고 그 역사관 시국관에 있어서는 정말 이게 좁힐 수 없는 그런 분명히 그 간격이 있어요. 네, 있죠. 그렇지만은 지금 윤석열을 아웃시키자 이 부분은 똑같아. 목표가 똑같아. 어찌 보면 그 양반이 더 선명해. 아니 윤석열이가 문재인 정권 검찰총장이었는데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부정하는 그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가 돼서 당선된 것만큼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까? 김용민이하고 저 변희재가 손잡는 게? 아니 저는 사실 진짜 이런 아주 획기적인 어떤 대전환을 대반전을 만들어야만 우리가 이 정권을 가져와도 다시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뭐 물론 이제 변희재 씨가 생각하는 다음 대선의 그림과 제가 생각하는 대선의 그림은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두 사람이 합의 본 거는 거기까지만 2022년 3월 8일 이전으로 이 세상을 돌려놓자 이거예요. 이것만 하면 우리 같이 가는 길이 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하는 바가 크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 그 민주 진영만으로 촛불을 들어서 세상 바꾸기는 어렵겠다. 어렵죠. 그 윤석열을 검찰총장 세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를 나중에 대통령감으로 만든 원죄가 민주진영에 있어요. 그렇죠. 특히 그 적폐청산한다면서 막 조작 수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기회를 부여하고 이 책임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한동훈이가 뭐 화양연화가 문재인 정권 초기였다 이런 얘기하고 그렇죠. 또 민주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들어갔을 때 그 입구에서 검사들이 당신들 우리 과거 적폐 수사할 때 지지하지 않았느냐 이거 도발하는 거거든요. 지금 뭐 그야말로 찍소리도 못해요 민주당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좋아. 너희들 이렇게 적폐청산 수사라고 했지만 누가 조작하라고 그랬어. 이렇게 그렇게 당당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변희재의 태블릿 PC권은 아주 좋은 무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호를 열지 않으면은 우리는 내내 저 친구들이 그 시절이 우리에게는 화양연화였다. 그때 우리 지지해놓고 왜 이제 와서 딴소리냐. 이 얘기에 맞설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러면은 금방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찍소리 못했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 민주당이 각종 검찰 수사나 국민의힘이 어떤 하는 걸 가지고 자꾸 여론 뭐 의식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자꾸 머뭇머뭇한단 말이죠. 뭐 특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어떤 건지 좀 아주 명쾌하게 답을 좀 그런 내는 인간들은 것이죠. 집에 가라는 얘기예요. 집에 가라고. 아니 뭐하러 저기 민주당에 남아가지고 이런 민폐를 끼치냐 이거죠. 집에 가세요. 그저 이런 검찰의 정말 삼척동자도 다 알 공작성 수사, 야당 죽이기 수사 이거에 대해서 그 힘 앞에서 무릎 꿇을 것 같으면 집에 가라고. 뭐하러 민주당에 남아가지고 많은 민주시민들 낭패감 겪게 하고 설령 뭐 털다 보면은 저도 막 털다 보면 뭐가 나오지 않겠어요? 막 나올 거 아니에요. 뭐 나오죠. 또 없으면 또 만드는 애들 아니야 얘네들이. 그런 거에 굴할 것 같으면 누가 지금 여기 뭐 정말 천사도 흠모할 그런 도덕성과 뭐 그런 무결함 이걸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니 걔네들이 그 걸어오는 거에 대해서 네 그래 뭐 털리고 그래서 망신당하고 뭐
감옥 가더라도 나 감옥 보내고 또 다른 사람 감옥 보내도 굴하지 않는다면은 쟤네들은 무릎을 꿇게 돼 있다. 그렇죠. 근데 지금 국회의원쯤 돼가지고 모두로부터 공적 책무를 부여받은 국회의원들이 검찰 수사가 두렵다고 저렇게 무릎을 꿇어버린다? 자격 없는 거예요. 집에 가야 됩니다. 그게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기득권 세력화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 뭐 운동화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들이 어떤 직권층이 돼 있다 보니까 그게 자기 걸 뺏기는 게 싫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집에 보내려고 맞습니다. 제가 사생부도 하고요. 예, 예. 김두희 작가와 함께 그 민주당 의원들 169명 빨리 집에 보내고 싶은 사람을 한번 골라주세요 하고 저희가 대국민 설문을 좀 하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많은 표가 나오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떻게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뭐 방법은 많습니다. 우선은 그 사람에 대한 비판을 하는 1차원적 방법도 있지만은 그 사람이 있는 지역구 그 지역구에 참신한 신인을 보내가지고 경선하게 만들어서 교체하는 방법도 있고요. 경선을 시키면 되죠. 경선. 네, 그렇죠. 그게 지금 당원 당규에 따르면 어차피 경선을 하게 돼 모든 있으니까. 국회의원들, 현역 그렇죠. 의원들은 평가를 받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아마 경선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아는데 경선하게끔 할 것이고 경선할 때 좋은 대안을 내세울 예정이고요. 대안 없는 투쟁은 못합니다. 그렇죠. 대안이 있어야 돼요. 예. 하여튼 그 지금 살생부 진행하시면서 그 언제까지 진행하시겠다는 계획은 있으세요? 이거 수박들 다 몰아낼 때까지죠. 이게 뭐 내년 총선이면은 뭐 내년 총선이면 한 그 수박들이 어느 정도 정리된 수박이라는 게 제가 볼 때는 30명 뭐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제가 세 보진 않았지만은 뭐 정말 그 여기 터줏대감처럼 그래서 설마 나를 자르랴 이렇게 생각하면서 은근히 이재명이 빨리 좀 주저앉고 우리가 그냥 더 이상 검찰에게 공격받지 않는 정당이 됐으면 좋겠다는 놈들 이런 놈들을 보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어디 바깥에 나가 있는 이낙연 대표를 은근슬쩍 데려다가 이제 자기들 이낙연이가 무슨 동력을 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낙연은 아무런 이 권력을 잉태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